인간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이양대립, 즉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질서와 혼돈 사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우리의 모든 신화와 전설, 우화 속에 깃들어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 천상의 질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신으로 인간 문명의 발전을 돕지만 제우스의 명령에 반항함으로써 신과 인간 사이의 긴장을 상징하죠. 기독교 구약의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는 신의 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의 이양대립이 탄생합니다. 그 직후 며칠간 낮과 밤, 하늘과 땅, 물과 묻,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생깁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과정에서는 성과 악이라는 이양대립도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안락하게 지내다 쫓겨난 에덴 동산의 앙과 박도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인 착한 콩쥐,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못된 계모와 팥쥐가 대립하며, 이와 비슷한 유럽의 신데렐라 우화에서도 착한 심성의 신데렐라가 못된 계모와 새언니들과 대립하죠.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배트맨, 슈퍼맨 등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들은 항상 빌런과 대립하며 막장 드라마에도 성과 악의 내러티브가 끊임없이 반복되죠. 교야? 것들이 어딜 쫓기냐 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이야기에 이런 이분법적 패턴이 동일하게 보이는 게 참 신기하죠. 이런 개념을 바로 구조주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호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성과 악, 음과 양과 같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대립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화나 의례, 사회규범 등 인류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깊게 뿌리박혀 관찰되는 거고요.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은 스위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소시르에게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소시르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을 인식할 때 직접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기호를 통해, 즉 언어라는 안경을 매개로 현실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기호는 기일이와 기입표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밝고 빛나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기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밝은 현상 자체, 즉 표시되는 내용을 기일이라 하고, 빛이라는 단어, 즉 표시하는 형식을 기입표라고 합니다. 이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현상을 빛이 아닌 꽃이라고 부르기로 해도 딱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호는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소시르는 이에 대해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 간의 차이와 대립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단 어둠이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이라는 건 악이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세계가 먼저 있고 그걸 지시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게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시르는 이렇게 이양대립적인 언어체계, 즉 구조가 먼저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이 시리즈의 2편에서 다룬 칸트의 인식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의 틀을 통해 감각 정보를 구성한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에 앞선 구조주의 개념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본래 우리의 인식의 틀 자체가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이양대립적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죠. 저 옛날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실로 쪼갠 이분법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 자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 성과 악, 남과 여, 피해자와 가해자, 갑과 을, 강자와 약자, 풍요와 결핍, 건강과 질병, 탄생과 죽음.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보게 되는 이 모든 이양대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겨운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근원은 지난 3편에서 해겔 철학을 통해 알아본 대로 절대자가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계기이죠. 절대자라 함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란 뜻이죠. 전지전능하며 전선한 존재란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선 감히 그 어떤 언어로도 수식해버릴 수 없는 절대자. 그런 절대자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서도 굳이 에덴의 한가운데 놓아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뜻이 있었겠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양대립의 분별을 알게 된 개별자의 숙명적인 고통. 개별자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죄라고도 부르는 이 고통은 결국 이 모든 분열이 본래는 하나였으며 절대자 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의 계기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절대자가 회상하는 계기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편 칸트 철학에서 다룬 대로 인간은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자아를 인식하는 자아는 끝없이 뒤로 물러나며 인식의 틀에 결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이러한 인식의 틀로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식의 주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틀에 가둘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불멸한 인식의 대상이 아닌 인식의 주체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건 마치 VR 안경을 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VR 바깥에 있는 나와도 같죠. 하지만 VR 세계 속 나의 아바타는 당연히 VR 안경을 끼고도 보입니다. 이 아바타는 VR 속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즉, 나라는 드넓은 스펙트럼 중에는 인식의 틀로 경험되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인식의 틀로 관찰되기에 인식의 틀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그리고 이항대립 구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VR 게임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오직 이 아바타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이러저러해라는 이항대립적 언어로 자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향적이라기보단 좀 내향적인 편이고 유능하다기보단 좀 무능한 편이야. 키가 작다기보다는 큰 편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인식의 틀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더 큰 부자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며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는 인식의 틀의 특성상 반드시 이항대립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불완전한 거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브 융에 따르면 이 분열된 부분을 바로 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루는 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바로 셀프라고 부르죠. 이항대립 중 내가 동일시하는 부분은 페르소나가 되고 억눌리거나 남에게 투사되는 부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됩니다. 지난 4편에서 블로구주론을 통해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마치 하나의 스토리가 결말로부터 말려있는 영화 필름과 같다고 했죠. 칼 융의 이러한 내면의 분열, 즉 이 컴플렉스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 필름이 상영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면에 있는 게 바깥의 현실이 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진짜고 내면은 보이지 않는 건데 대체 이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냐고요? 그건 우리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무언가가 객관적 현실과 일치할 때 그걸 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칸트에 의하면 내가 인식하는 무언가는 물 자체가 아니라 내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인식의 틀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식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죠. 내가 구성한 걸 내가 인식했으니 나의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본래 이항대립적인 형식을 지니기에 그런 인식의 틀에 포착되는 나는 무조건 분열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외로워, 나는 무능해 등등. 이렇게 자신에게 갖는 이항대립적인 주관은 무조건 참이며 그렇기에 객관적인 현실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특정한 스토리의 영화 필름이 상영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태어나 보니 내 에고는 하필이면 왜 이런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는 걸까요? 이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영화 필름은 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질문은 과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문제와 왠지 비슷합니다. 양자역학과 이를 확장한 촉근이론을 통해 우주의 4대임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한 과학자들은 희한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힘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환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극도로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주의 모든 물리적 상수들이 하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 중 하나로 과학계는 인류원리라는 걸 내놓았죠. 이에 따르면 왜 하필 이 우주가 이렇게 세팅됐냐는 건 앞뒤가 뒤바뀐 질문입니다. 무한한 우주 중 우리의 옵저버블 유니버스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 물리법칙의 우주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과 감성을 더해 여태까지의 내 영화 필름이 왜 하필 이런 특정성과 구체성을 띠는지 개별자로서의 미세 조정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한번 사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과거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영화 필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편에서 해겔의 철학을 통해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였다는 걸 알았죠. 거듭 강조하여 우리는 인식의 틀에 갇히지 않는 인식의 주체이며 다른 말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절대지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4편에서는 시간의 동시성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론도 함께 살펴봤었죠. 시나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 운명의 영화 필름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겔의 절대지만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존재하는 무한한 영화 필름들 중 원하는 스토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로 나라는 걸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의 주체로까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칼 융의 에고만이 내가 아니라 셀프까지가 나라고 의식을 확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이 분열된 세상은 그 리얼함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리얼한 나머지 우리는 조금만 정신을 놓쳐도 아바타만이 나라고 에고만이 나라고 금방 망각에 빠져버리곤 하죠. 이 VR 속 세상만이 진짜이고 나와 별개로 먼저 주어져 있던 절대적인 어떤 거라 홀랑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칸트의 이 말처럼 개념 없이 사는 건 맹목적이며 그렇다고 아무리 이런 걸 머리로 알아봐야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지적 유의밖에 되지 않겠죠. VR 속 그래픽을 흥미롭게 둘러보는 마음으로 일상의 세계를 편안하고 낯설게 관찰해보세요. 산책할 때 또는 일상에서 잠깐만이라도 짬을 내어 현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가볍게 꾸준히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에고가 부질없다거나 아예 가짜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고 이데아는 진짜, 현실은 그 그림자, 즉 가짜라는 이원론을 내세운 것처럼 말이죠.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원하는 영화 필름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 VR 속의 세상과 그 아바타, 즉 가짜인 듯한 이 모든 걸 내게 주어진 유일한 진짜라고 진심을 다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를 이루는 드넓은 스펙트럼에서 VR 속의 영역은 VR 밖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의열도 없이 동등합니다. 결국 모든 게 하나이며 이 모든 게 신이었다는 그 절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통해 모든 게 자신이었다는 걸 체험하고자 한 그 신의 뜻에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가짜의 세상만이 진짜이며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온갖 물리 법칙과 이양 대립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당신이 현실에서 육체와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 감정, 생각을 좋던 나쁘던 따뜻하고 관심 있는 마음으로 돌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가만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느낌과 감정, 생각을 아예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감각에 둔해져 있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호흡조차 잘 못하는 현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고 몸의 모든 감각에 집중을 하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과 감정, 생각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세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나쁜 감정이든 한심한 생각이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판단의 잣대는 그저 이양대립적인 인식의 틀 속 한계일 뿐이며 역설적으로 VR 속의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그 모든 감각과 감정,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이기 때문이죠. 육체가 생존하는 이치를 존중하여 좋은 음식을 먹고 올바르게 운동을 하며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어주고 밤에는 충분히 잠을 재워주세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존중하여 남에게 가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벌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자산을 불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고 일륜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세요. 즉, 이 VR 속의 세상을 지극히 현실적이게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60도 돌아와서 결국 이양대립적으로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무분별한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도덕과 윤리의 현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셋째로, 위 두 가지가 전제된 바탕에서, 즉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바닥은 땅에 꼭 붙인 상태에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컴플렉스 극복이란 내면에 분열되어 있는 이양 대립이 본래는 하나라는 걸 절대지를 통해 인식하는 걸 뜻합니다. 아까 언급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에 따라
나를 못생겼다고 수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잘생겼다는 반대급부의 개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한 세트로서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따라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잘생겼다와 못생겼다의 한 세트 중 굳이 못생겼다만을 자신에게 동일시하고 잘생겼다는 억누르거나 남에게 투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한 세트 중엔 어떠한 우열도 없음을 깨닫고 내가 굳이 특별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기왕이면 나를 잘생겼다에 동일시하는 식으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못생김으로 규정한 데서 파생된 고통스러운 감각과 감정 생각을 절대지가 회상하는 변화의 계기로 인식하세요. 그 변화된 주관은 필연적으로 참이기에 객관적인 현실에서 일치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 무슨 신비주의 마술 같고 기적 같은 이야기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가 이야기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메타노이아이며 영화 필름을 갈아타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40살을 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모쏠이라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 가정해보죠. 당신은 스스로 별로 매력이 없고 충분히 날씬하지 않은 걸 원인이라 꼽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객관적인 매력이나 외모가 당신을 모쏠로 만들고 외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별로 매력이 없어. 나는 충분히 날씬하지 않아. 나는 외로운 존재야. 라는 주관적 자기인식은 무조건 참이기에 객관적인 현실로 일치되어 스토리가 도출되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이며 따라서 매력 있음과 매력 없음 중 하나, 날씬함과 날씬하지 못함 중 하나에만 갇혀버리는 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사회생활 10년이 넘도록 드센 사람들 때문에 적응이 어렵고 심지어 후임들조차 당신을 무시하고 선을 넘어 괴롭다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기가 너무 세고 당신은 그에 비해 너무 무르거나 못나다는 게 절대적인 원인인 게 아닙니다. 당신 무의식 속에 강자 약자 또는 잘남 못남의 이양 대립이 분열된 채 강자나 잘남은 억압되어 그림자로 있고 약자나 못남이라는 페르소나만이 드러날 수 있기에 그걸 참으로 일치시키는 영화 필름이 상영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 기본적인 실무 능력이 좋은데도 매번 사업 실패로 엄청난 금전 문제에 시달린다 해볼게요. 이는 당신이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하늘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열등함 우월함의 이양 대립 중 열등함은 아예 억압하거나 남에게 투사하고 우월함만에 동일시한 게 원인인 거죠. 그렇게 분열되어 그림자가 된 열등함이 그러한 스토리로 객관적인 현실인 양 상영되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화 필름을 갈아타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현실을 수용한 척을 스스로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면의 분열을 돌보지 않은 바탕에서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도의 이면에는 나는 열등하다, 나는 결핍됐다는 이양 대립의 분열이 끈질기고도 교묘하게 숨어있는 겁니다. 이걸 숨기고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의 분열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다른 환상에 의존하거나 왜곡되는 식으로 방어기제를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는 세포처럼 모습을 바꾸어 어떻게든 이양 대립을 유지하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VR 속 세계를 회피하거나 부정해서는 절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VR 밖까지 느낌을 확장한 뒤 VR 속 아바타에게 어떻게든 넌 내가 보듬고 지킨다는 그런 책임감을 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날 기일게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모든 통합과회기의 계기이겠지만요. 다시 말해 기존까지 우리는 자신을 VR 안의 아바타, 즉 에고로만 알았습니다. 온갖 분열된 원형들이 코딩된 채 그 컴플렉스의 스토리를 상영하는 영화 필름의 타임라인대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개별자가 느끼게 되는 고통은 사실 이미 자신을 실현한 절대자가 회상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서사이기에 크게 봤을 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죠.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비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는 원한다면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마음을 먹고 영화 필름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먹은 순간, 영화 필름을 갈아탄 순간 당신은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프로그래밍된 게 아예 바뀌는 것처럼 당신의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 모든 감정과 사고방식, 심리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결코 전처럼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들러가 지금의 심리 상태는 과거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레티스는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의 분열을 통합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할게요. 현실과 이데아, 에덴 동산의 밖과 에덴 동산의 안, 기표와 기이, 현실태와 가능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현상과 물 자체, VR 속과 VR 밖, 상대와 절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 결정론과 자유의지, 지옥과 천국, 대자존재와 즉자대자존재, 에고와 셀프, 개별자와 절대자, 주관과 객관, 인식과 존재, 객체와 주체. 이 모든 이양 대립이 하나였음을 아는 절대지를 통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감사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